형수님, 어머니 굶기실 생각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매달 25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보냈던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단 한 달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못 보냈을 뿐인데 저는 그날 갑자기 어머니를 굶기는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라 지갑이었다는 거요. 그리고 그 말은 시어머니 입이 아니라 시동생 입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장남 며느리로 살다 처음으로 송금을 멈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서은정은 오전 11시면 치킨집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 김정호는 그보다 1시간 먼저 나와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닭다리를 씻고 양념을 섞고 튀김가루를 체에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었고 몸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정호는 이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늘 이 집 몫이었습니다. 은정도 그걸 알았습니다. 시집 올 때부터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장남 며느리는 집안을 바쳐야 해. 손님이 많은 날도 적은 날도 하루는 똑같이 지나갔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은정은 주문을 받았습니다. 네, 황금치킨입니다. 목소리는 늘 밝게 유지했습니다. 정우는 튀김기 앞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기름 온도를 맞추고 닭을 넣고 타이머를 확인했습니다. 같은 동작을 하루에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가장 바빴습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쉴 새 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은정은 그 시간이 지나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래도 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설거지가 남아 있었고 바닥도 닦아야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정우는 셔터를 내렸고 은정은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튀김기를 씻는 일은 가장 힘들었습니다. 기름때가 잘 지워지지 않았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기름 냄새는 옷과 머리카락, 손톱 밑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자정이 훨씬 넘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샤워를 하고 간단히 물만 마셨습니다. 하루 종일 치킨 냄새를 맡아서 밥은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매달 25일이 되면 은정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고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받는 사람은 시어머니 이영자였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송금인 명의는 서은정이었습니다. 정우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정우명의 통장은 이미 대출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는 늘 은정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송금 완료가 뜨면 은정은 숨을 한번 삼키고 화면을 껐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장남이니까 도와야지. 처음엔 그 말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집 오고 나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다들 어려우니까 서로 도와야 해.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돕는 사람이 늘 자기 혼자일 줄은. 통장에 남는 돈이 있든 없든 매달 100만 원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장남 며느리니까요. 이제는 그냥 익숙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반복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은정은 이불을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치킨을 튀기고 배달을 보내고 정리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하루. 그리고 또다시 25일이 오면 100만 원을 보내는 하루. 그게 서은정의 일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영자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장남 김정호, 둘째, 그리고 막내 김민수였습니다. 정호는 결혼해서 따로 나갔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둘째도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자기 생활을 했습니다. 막내 민수만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빌라에 살았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낡은 주방이 전부였습니다. 그 집에서 민수와 둘이 지냈습니다. 민수는 올해 55이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고 일정한 직장도 없었습니다. 이따금 일을 나가긴 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용직을 하거나 택배 상하차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 길어야 2달이면 그만뒀습니다. 사람이 안 맞아서, 일이 너무 힘들어서, 사장이 이상해서, 그럴듯한 이유는 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수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쟤도 힘드니까. 그 말로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민수는 주로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밥 먹을 때만 나왔고 설거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대신 치웠습니다. 나이도 있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면 되나? 민수는 가끔 용돈이 필요하면 어머니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어머니, 돈 좀 주세요. 시어머니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돈은 대부분 은정이 보낸 생활비였습니다. 민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형님네가 보내는 돈은 원래 그런 거라고 여겼으니까요. 어머니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자기 몫처럼 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걸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장남이 어머니를 챙기는 건 당연했고 그 일을 며느리가 하는 것도 이 집안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장남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돕는 것도 예의였습니다. 매달 25일이 되면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100만 원이었습니다. 송금이는 서은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통장을 확인하고 만족했습니다. 역시 은정이는 믿을만해.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텼습니다. 병원비를 냈고 생활비를 썼습니다. 민수 용돈도 거기서 나갔습니다. 부족하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정아, 이번 달 병원비가 좀 나왔어. 민수가 약간 급한 일이 있대. 은정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리고 며칠 뒤 돈이 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둘째 며느리 미경에게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애 둘을 키우고 있었고 남편 벌이가 시원찮았습니다. 미경이는 애 키우느라 바쁘니까. 그래서 미경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정은 늘 받았고 늘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게 당연한 구조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남 며느리는 집안을 바쳐야 하니까요. 민수는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뭘 하든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돈이 필요할 때 손만 내밀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녀석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수를 다그치지도 뭘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쟤는 원래 그래. 그 말로 끝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방에 있고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생활비는 매달 정해진 날 들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텼습니다. 김민수가 일을 그만두는 건 이제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작년 봄에는 공사장을 그만뒀습니다. 여름에는 택배 상하차를 그만뒀습니다. 가을에는 주차 관리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유는 매번 달랐습니다. 거기 팀장이 사람을 무시해요.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어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요. 시어머니는 민수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쉬어. 민수는 방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민수 얘기를 꺼낼 때마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쟤는 애는 착한데 운이 없어. 그 말이면 모든 설명은 끝이었습니다. 이웃이 물어도 그랬습니다. 민수는 요새 뭐해? 일은 안 나가? 시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람 복이 없나 봐. 이웃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장남 정우가 가끔 집에 들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요새 일 안 해요? 시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요새 일이 없나 봐. 제가 성실하긴 한데 세상이 좀 안 도와주네.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표정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를 감싸는 말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쟤는 원래 예민해. 쟤는 몸이 약해서 힘든 일을 못해. 쟤는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자꾸 나쁜 사람 만나. 그 말들은 모두 이해로 이어졌습니다. 민수의 실패는 민수 탓이 아니었습니다. 환경 탓이었고 운 탓이었고 사람 탓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는 책임지지 않아도 됐습니다. 대신 부담은 다른 곳으로 넘어갔습니다. 장남 집으로 넘어갔습니다. 민수가 일을 그만두면 생활비가 더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정아, 민수가 요새 일을 못 나가서 약간 힘들어. 병원비도 좀 나왔고. 은정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리고 며칠 뒤 돈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통장을 확인하고 안도했습니다. 그 돈이 서은정이 보낸 생활비라는 걸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굳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형님네가 보내는 돈은 원래 그런 거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자기 목처럼 써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그 말에는 누가 보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생각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마음 한편이 잠시 무거웠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쟤는 애는 착한데 운이 없어. 그 말을 되뇌면 마음이 금세 가라앉았습니다. 민수를 감싸는 그 말은 사실 민수를 위한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도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늘 서은정이었습니다. 장남 며느리는 집안을 바쳐야 하니까요. 시어머니는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민수의 실패는 이해의 대상이었고 대신 책임은
장남집 몫이었습니다. 그게 이 집안이 돌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는 둘이었습니다. 장남 며느리 서은정과 둘째 며느리 최미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정은 집안 사람이었고 미경은 손님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말투에서부터 드러났습니다. 은정에게 전화할 때 시어머니는 편했습니다. 은정아, 이번 달 병원비가 좀 나왔어. 민수 약값도 좀 필요하고. 말은 부탁 같았지만 사실 통보였습니다. 은정은 늘 네,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미경에게 전화할 때는 달랐습니다. 미경아, 요새 어때? 애들은 잘 크고 있어?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돈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미경이 힘들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경이는 애 키우느라 바쁘니까. 그 말로 모든 게 면제됐습니다. 명절 때도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은정은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미경은 조금 늦게 와도 괜찮았습니다. 애들 데리고 오느라 힘들었지? 시어머니는 미경을 먼저 챙겼습니다. 앉아 있어. 은정이가 다 할 거야. 은정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손은 조금 더 세게 움직였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가 시작됐습니다. 은정은 당연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미경은 거실에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미경이는 애들 봐야 하니까 됐어. 은정이가 하면 돼. 은정은 고무장갑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은정에게는 늘 참으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좀 참아야지. 장남 며느리는 집안을 생각해야 해. 반면 미경에게는 늘 이해가 먼저였습니다. 미경이는 원래 좀 약해. 애 키우느라 힘든데 당연하지. 그 차이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은정은 가족이었고 미경은 손님이었습니다. 가족은 참아야 했고 손님은 편해야 했습니다. 은정은 그 차이를 느끼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남 며느리는 조용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은정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정우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 씻고 각자 누웠습니다. 은정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집안 사람이 아니라 역할인 것 같다고. 하지만 그 생각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치킨집 문을 열어야 했으니까요. 그게 장남 며느리의 자리였습니다. 최미경은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남편 벌이는 시원찮았습니다. 미경은 그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새 애들 학원비가 만만치 않아요. 남편 월급으로는 빠듯해서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아.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그리고 더 이상 미경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면제였습니다. 미경은 말을 잘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늘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제가 반찬 좀 해왔어요. 작은 반찬통 하나를 들고 오면 시어머니는 기뻐했습니다. 미경이는 참 착해. 미경은 눈치도 빨랐습니다. 시어머니 기분이 안 좋을 때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시어머니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미경이는 애들 키우느라 바쁘잖아. 미경은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힘드시면 안 되죠.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실제로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말만 해도 시어머니는 만족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미경이는 애 키우느라 힘들어. 그 말 한마디가 미경을 모든 의무에서 면제시켜줬습니다. 미경은 그 구조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말은 했지만 실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괜찮다고 할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언제나 은정이 채웠습니다. 미경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정은 장남 며느리니까요. 자신은 둘째 며느리였고 그래서 편했습니다. 그게 최미경의 자리였습니다. 치킨집 형편은 늘 빠듯했습니다. 재료비는 계속 올랐고 월세도 부담이었습니다. 은정은 매일 저녁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매출에서 재료비를 빼고 인건비를 빼고 월세를 나눠서 계산했습니다. 남는 돈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매달 100만 원은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25일이 되면 은정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보내야 했습니다. 송금인 명의는 서은정이었습니다. 남편 정호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은정이 명의로 보내면 내가 관리하기 편해. 은정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은정 명의로 송금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텼습니다. 병원비와 약값, 생활비와 공과금, 그리고 막내 도련님 민수 용돈까지 모두 거기서 나갔습니다. 100만 원으로 부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더 나오거나 집에 고칠 곳이 생기면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은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정아, 미안한데 이번 달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어. 은정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며칠 뒤 추가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30만 원, 때로는 50만 원. 시어머니는 통장을 확인하고 안도했습니다. 역시 은정이는 믿을만해. 은정은 그 돈을 보내기 위해 치킨집 매출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재료비를 조금 아껴야 하나? 배달비를 줄일 방법은 없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결국 보냈습니다. 정우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남이니까 도와야지. 그 말이 정우의 전부였습니다. 은정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장남 며느리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늘 답답했습니다. 치킨집은 힘들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달 100만 원씩 나가면 저축은 꿈도 못 꿨습니다. 은정은 가끔 생각했습니다.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하지? 우리도 나중에 늙으면 누가 챙겨주지? 하지만 그 생각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 사정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남은 어머니를 챙겨야 했고 장남 며느리는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이 집안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언제나 서은정의 몫이었습니다. 서은정의 친정은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가게를 했고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을 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은 삶이었습니다.
다만 오래된 땅이 몇 필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리 넓지는 않았지만 여러 곳에 나뉘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 땅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집안에 있는 재산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시집갈 때도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중매를 설 때 누군가 말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은정이네 집에 땅이 좀 있대요. 넉넉한 집안이에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은정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은정이네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했습니다. 은정이네 친정이 좀 괜찮잖아. 땅도 있고 그러니까. 은정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친정에 땅이 있는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부모님 재산이었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었습니다. 팔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자기 여유처럼 말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정아, 이번에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어. 이번엔 급해서 그러는데. 은정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은 저희도 빠듯해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은정이네 친정은 괜찮잖아. 땅도 있고 그러니까 좀 여유 있지 않아? 은정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친정 땅은 부모님 것이라고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 시어머니가 서운해할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결국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돈을 보냈습니다. 은정은 친정 부모님께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손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치킨집 매출에서 아껴서 보냈습니다. 그달은 재료비를 줄였고 은정 자신의 용돈도 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정을 몰랐습니다. 은정이네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이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요새 민수는 뭐해? 시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요새 허리가 안 좋아서 좀 쉬고 있어. 근데 괜찮아. 은정이네 친정이 좀 여유 있어서. 은정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은정이네 친정이 여유 있다니 다행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은정은 그 자리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친정 땅은 팔린 적도 없고 돈이 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그게 마치 은행 통장처럼 여겨졌습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돈처럼 생각됐습니다. 은정이네는 좀 여유 있잖아.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하다는 전제였습니다. 그래서 은정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인색한 며느리가 됐습니다. 친정이 여유 있으면서 시댁을 안 돕는 며느리가 됐습니다. 은정은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늘 보냈습니다. 치킨집이 힘들어도 통장에 돈이 없어도 보냈습니다. 친정 땅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그게 장남 며느리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은정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요구할 때도 민수 용돈을 보낼 때도 그냥 보냈습니다. 말하면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이 시끄러워질 뿐이었습니다. 장남 며느리는 조용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시집 올 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말 많이 하지 마라. 참으면 편해진다. 은정은 그 말을 지켰습니다. 화가 나도 참았고 억울해도 참았습니다. 치킨집 기름보다 마음이 더 타들어갔습니다. 매일 튀김기 앞에 서 있으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뜨거운 기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남편 정호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은정이 힘들다고 말하면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어쩌겠어. 엄마가 힘드시잖아. 은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어머니와 자기 사이에서 힘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 말로 몇 해가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매달 100만 원씩 보내는 시간이 쌓였습니다. 은정은 가끔 계산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보냈을까? 3천만 원은 훨씬 넘었습니다. 그 돈이면 뭘 할 수 있었을까? 가게 시설을 좀 바꿀 수 있었을까? 아니면 잠깐이라도 쉴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보낸 돈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은정은 그저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치킨을 튀기고 배달을 보내고 정리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됐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내일 재료 주문을 생각했습니다.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또 25일이 오면 돈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은정아, 요새 어떻게 지내? 친구들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은정은 대답했습니다. 그냥 치킨집 하면서 지내. 바쁘지 뭐. 친구들은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행 간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남편 이야기. 은정은 듣기만 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돈 보내는 이야기, 힘든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초라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냥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안이 흔들릴까봐 늘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 형제들과 사이가 나빠질까봐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운해할까봐 참았습니다. 그렇게 참다 보니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은정은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늙어가는구나. 주름이 늘었고 머리에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자주 아팠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치킨집을 했고 여전히 돈을 보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남편은 여전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은정은 이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은정이 참고 버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치킨집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주말에도 주문이 뜸했고 평일은 더 조용했습니다. 근처에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새로 생겼습니다. 할인 행사를 크게 했고 손님들이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은정은 장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재료비는 그대로인데 매출만 줄었습니다. 게다가 재료값이 또 올랐습니다. 닭값이 올랐고 기름값도 올랐습니다. 포장재 값도 예전보다 비쌌습니다. 은정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번 달은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정호도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요새 손님이 많이 줄었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때문인 것 같아. 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월세 납부일이 다가왔습니다. 은정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정말 남는 게 없었습니다. 공과금도 밀려 있었고 재료비도 곧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25일이 코앞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보낼 돈이 없었습니다. 은정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카드를 긁자니 이미 한도가 꽉 차 있었습니다. 친정에 손을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은정은 처음으로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 달은 생활비 못 보내겠어. 정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정은 말을 이었습니다. 월세도 밀렸고 재료비도 나가야 해. 이번 달은 정말 여유가 없어.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정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괜찮다고, 어머니한테 내가 말하겠다고. 하지만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남편도 어쩔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할 용기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은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도 보내야 하나? 아니면 이번에는 보내지 말아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보낼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돈이 없었습니다. 25일이 됐습니다. 은정은 핸드폰을 들지 않았습니다. 은행 앱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를 보냈습니다. 치킨을 튀기고 손님을 받고 정리를 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는 걸까?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진짜는 따로 있었습니다. 25일이 지나고 이틀이 흘렀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은정은 그게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일 저녁에라도 확인 전화가 왔을 텐데 이번엔 너무 조용했습니다. 사흘째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었습니다. 은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그냥 넘어가나 보다. 조금 안도가 됐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도 사정을 이해한 건지도 모른다고 잠깐은 그렇게 믿어봤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는지 안 왔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정도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이 조용함이 조금만 더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은정은 치킨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다 가고 가게를 정리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은정은 젖은 손을 닦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발신인은 시어머니 이영자였습니다.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자를 열었습니다. 은정아, 이번 달 생활비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은정은 문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닷새 동안 기다린 끝에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은정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설명하면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고 미안하다고 하면 다음 달에는 반드시 보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은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은정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정이 들어와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읽지 않은 문자 표시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 문자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송금을 멈췄습니다. 설명도 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보다, 시동생보다, 남편보다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음이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이 집은 조용할수록 더 무서운 집이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제야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은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반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치킨집에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은정은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은정은 핸드폰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벨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은정은 결국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벨소리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다시 울렸습니다. 또 시어머니였습니다. 은정은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정은 핸드폰을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벨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5통이었습니다. 모두 시어머니였습니다.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은정은 문자를 열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니? 첫 번째 문자였습니다. 두 번째 문자도 있었습니다. 돈은 언제 보낼 거니? 세 번째 문자를 열었습니다.
왜 돈이 안 들어왔니? 물음표로 끝나는 문장이었지만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꾸짖음이었습니다. 은정은 문자를 읽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안 보냈느냐는 물음. 하지만 그 안에는 이해가 없었습니다. 사정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왜 의무를 다하지 않았느냐는 추궁이었습니다. 은정은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번 달은 형편이 안 좋아서요. 그렇게 쓰면 될까? 하지만 그 말을 하면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형편이 좋아? 당장 뭐 먹고 살라고? 은정은 답장을 지웠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밤 10시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은정아, 연락 좀 해라. 이번에는 명령이었습니다. 은정은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정이 문자를 받는 것도 고민하는 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은정은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아무 말도 안 하나?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을 텐데. 어머니가 뭐라고 했을 텐데. 하지만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 뒷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럴 수 있니? 은정은 그 문자를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은정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사람 아니었나? 몇 년 동안 매달 돈을 보낸 건 아무것도 아닌가. 단 한 달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못 보냈을 뿐인데 그 순간 나는 사람이 아닌 게 된 걸까? 은정은 그 문자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반응은 어쩌면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받아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죄책감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그래도 은정은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버티기로 했습니다. 이틀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은정은 화면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은정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도련님 김민수였습니다. 형수님, 저 민수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말투였습니다. 민수는 형수에게 직접 전화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제사 때도 늘 형 정호에게만 연락했습니다. 형수와는 대화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민수가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것. 은정은 괜히 긴장됐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민수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수님, 이번 달 생활비가 아직 안 들어와서요. 말투는 낮았지만 용건은 분명했습니다. 돈 이야기였습니다. 민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병원도 다니시고요. 약값도 좀 나가서요. 상황을 설명하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부탁처럼 들리길 바라는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알았습니다. 그건 부탁이 아니라 요구라는 걸. 은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될까? 아니면 둘러대야 할까?
은정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이번에는 저희도 형편이 좀 안 좋아요.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은정은 그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더 설명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치킨집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월세도 밀려서요. 민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했습니다. 왜 자기가 미안해해야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형수님도 사정이 있으시겠죠. 말은 이해하는 듯 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 민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기다리시긴 하세요. 그 말은 부탁이었고 동시에 예고였습니다. 곧 다시 연락이 올 거라는 의미였습니다. 은정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의 공손한 말투가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았지만 압박은 분명했습니다. 은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수는 형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매달 돈을 보냈는데 그 말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 늦어졌으니 확인 전화를 한 것뿐이었습니다. 은정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가 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계속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민수는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할까? 생각할수록 막막했습니다. 은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기다리신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은 은근한 협박이었습니다. 빨리 보내라는 의미였습니다. 은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흘 뒤 또 전화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 이상 공손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사흘 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이번에도 김민수였습니다. 은정은 전화를 받는 순간 느꼈습니다. 이번엔 용건이 다를 거라는 걸. 형수님, 저예요. 목소리는 지난번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공손함은 사라지고 냉기만 남았습니다. 생활비는 언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직접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이번엔 정말 여유가 없어요. 가게 매출도 많이 줄었고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은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수가 뭐라고 할지 두려웠습니다. 침묵 끝에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저희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어머니 약값이 떨어졌어요. 병원비도 내야 하고요. 은정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만 조금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 달에는 꼭. 민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형수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물어보세요. 왜 돈이 안 들어오냐고요. 은정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형수님이 안 보내신다고요? 은정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말끝을 느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꺼낸 한마디. 어머니 굶기실 생각이세요? 존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칼이었습니다. 은정의 가슴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은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약을 못 사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어머니 굶기시는 거잖아요. 단 한 달 돈을 보내지 않았을 뿐인데 그는 은정을 어머니를 굶기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매달 보낸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번 못 보냈다고 죄인이 됐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도 일을 하시면. 민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형수님, 제 얘긴 하지 마세요. 지금 어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은정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정은 핸드폰을 쥔 채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굶기실 생각이세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은정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몇 년 동안 자기가 뭐였나 싶었습니다. 가족이었나? 아니면 그냥 돈을 대는 사람이었나? 그 순간 은정은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어머니는 보호 대상이었고 자신은 소모품이었다는 걸. 그날 밤 은정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정우는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화면을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은정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정우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응. 대답은 했지만 시선은 여전히 TV에 있었습니다. 은정은 말을 이었습니다. 도련님한테 전화 왔었어. 정우의 어깨가 약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은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생활비 얘기였어. 언제 보낼 거냐고 물어보더라.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뭔가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침묵했습니다. 은정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도 연락 왔지?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뭐라고 하시던데? 정우는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그냥 돈 얘기. 은정은 물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했어?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TV만 봤습니다. 은정은 답답했습니다. 여보, 나한테 말 좀 해봐. 당신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냐고.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 은정은 그 말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은정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정우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은정도 피곤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형편이 어렵다고.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 엄마는 이해 안 해. 은정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도련님이 나한테 그랬어. 어머니 굶길 거냐고.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 은정은 그 말에 힘이 빠졌습니다.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뭐라도 해봐. 당신 어머니잖아. 정우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말을 들으면 당신한테 미안하고, 당신 말을 들으면 엄마한테 미안하고, 은정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 편도 아내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중간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 것, 그게 정우의 선택이었습니다. 은정은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나는 평생 누구한테 미안해하면서 살아야 해? 정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또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은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결정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서 말하지도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은정은 일어나서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거실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제야 은정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편도 아니었지만 아내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이 정우의 답이었습니다. 은정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잔인했다는 걸요. 몇 년 동안 혼자 책임졌고, 혼자 버텼고, 혼자 견뎠습니다. 남편은 곁에 있었지만 함께 있지는 않았습니다. 은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더 버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치킨집 정산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정우는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매정할 수 있니? 은정은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매정하다는 말. 몇 년 동안 매달 돈을 보냈는데 매정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당연하게 받았고 없으면 원망했습니다. 은정은 문자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껐습니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은정은 지난 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시집와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걸 참았는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뒤로 밀었는지.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살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정은 일어나서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 몇 벌을 챙겼습니다. 세면도구와 속옷도 넣었습니다. 많이 챙기지 않았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만 담았습니다. 정우는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은정이 가방을 드는 소리에도 정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잠깐 멈췄습니다. 정말 자는 건지 깼는데도 모른 척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정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은정은 가방을 들고 방문 앞에 섰습니다. 잠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말을 해야 하나, 어디 간다고 해야 하나.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붙잡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그의 답이었으니까요. 은정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뒤에서 문이 열릴 것 같았습니다. 정우가 나와서 붙잡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그대로 고요했습니다. 은정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지쳐 보였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은정은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고, 이 집에서 맡았던 역할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장남 며느리라는 역할, 지갑이라는 역할,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역할, 그 무게에서 내려놓는 거라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은정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숨이 쉬어졌습니다. 은정은 걸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걷기로 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집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은정이 빠지자 그 집은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돌아가던 것들이 멈췄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은정은 그제야 자유로웠습니다. 가족을 잃은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되찾은 거였습니다. 밤거리를 걸으며 은정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거라고. 여러분이라면 끝까지 참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집을 나왔을까요? 댓글로 참는다 또는 나간다 두 글자만 남겨주셔도 괜찮아요.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